시장이 줄어드는 거래량에 위험한 상승을 지속 중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승률은 커지고 있는데 거래량은 7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카운트가 끝난 8월에 6,600건으로 2,200건 감소한 모양새가 나오고요. 9월, 10월 모두 감소세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매매 가격은 더 크게 오르는 전형적인 폭등 장세가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런데 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거래량 감소 이후 수요가 차단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언론이 주목하는 부동산 규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 많은 부동산 규제 중에서 두 가지가 언론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입니다. 자, 곧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이 결정되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잘못된 보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축소되는 부분 분명히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공급 축소가 이어지려면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 지난 시간이 있어야 공급 축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도입하와 동시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기존 주택의 수요 급감, 기존 주택의 희소성을 부과시키면서 집값을 올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단지의 계약 취소가 이제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가 주택을 매수할 때까지 모으는 자금이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까닭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11월부터 더 시작되는 더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대상으로 전세 보증 내주부터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자, 9월 11일 이후에 실거래가 9억 넘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곳의 공적 보증이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규제라면은 매수하려는 주택, 투자하려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나는 전세로 거주하고 나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처음에 포함된 게 바로 9.13 대책이었죠. 2018년 8월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은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시켰고요.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까지는 보증을 제공을 하고 그 이상은 제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부동산 추세가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하고 비싼 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갈아타는 추세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2019년 10월 1일에 자,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는 고가 주택 보유한 경우에는 자, 내가 전세로 살려고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금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가 주택 1주택 보유자한테도 공적 보증 제한이라는 초강경책이 나왔습니다. 자,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갭 투자 이제 다시 늘어난다는 거죠. 52.9%였던 수도권 지역의 보증금 승계 매수 비중이 2019년 8월에 58.8%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여전히 투자 수요가 살아 있다는 거죠. 어떤 유형의 투자가 대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세 5억짜리 거주하면서 현금 2억 5천만 원 보유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매수하고 싶은 대상은 매매 가격 13억에 전세 7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이 내가 가진 2억 5천만 원은 갭금액 6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전세 대출로 매수하자고 결정하고 전세금의 80%인 4억을 대출받고 현금을 2억 5천만 원에 전세 보증금 7억 합쳐서 총 13억 원의 취등록세 그리고 복비 관련해서 5천만 원 정도 지출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규제는 이런 내용을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투자가 많아졌냐? 일단은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대출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LTV가 40%, 고가주택은 4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고가주택을 매수하려면 갭 투자 비용이 큰, 그래도 아무리 전세가율이 낮아도 50%는 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주택 매수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거든요. 두 번째, 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게 돼버리면 올라도 내 집이고 떨어져도 내 집이더라. 열에 9명은 이런 식으로 이거 아주 어물쩡 돼버리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면은 올라가는 타이밍에 내가 원할 때 쉽게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1가구 1주택자 혜택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본인은 전세 거주에 1주택 갭 투자가 유행처럼 번져나간 겁니다. 자, 물론 지금 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이 많이 축소됐지만 이것도 4년 동안 단기 임대를 놓으면은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4년 단기 임대를 놓으면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투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저렇게 비싼 아파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더니 이런 방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규제는 좀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거가 불안하면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집 안정적으로 갖고 있거나 전세가 변동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전셋집을 하나 갖고 있거나 두 개의 조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집을 안 갖고 있는데 고가 주택을 사놨다가 전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만약에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돼 버리면은 추가 대출이 제한되어 버리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규제는 굉장히 남다른 뜻이 있다는 부분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주택이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집 살고 있으면서 추가로 투자한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가 없으면 시 신규로 투자하는 부분은 전세값 변동 등락에 내 거주가 불안해질 가능성, 전세값 올렸는데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규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SGI 서울 보증은 공적 보증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11 부동산 규제에 나왔던 부분은 공적 보증만 제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공적 보증이 어디냐?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만 제한한다는 거지. 이 민간 보증인 SGI 서울 보증은 제한을 하지 않더라. 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대출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고가주택 매수해놓고 이쪽으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민간 보증도 정부에서 공적 보증의 규제를 마련하면 따라가는 특성입니다. 자, 9.13 부동산 대책 당시에도요, 공적 보증만 제한을 했는데, 자, 민간 보험사인 SGI 서울 보증도 이번 소득 및 주택 보유 요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 실제로 추진이 됐더라. 자, 그래서 시차는 있겠지만은 이 민간 보험사인 SGI 서울 보증도 곧 정부의 규제를 따라가는 방식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금융위에서 같이 압력을 넣는 방식이죠. 왜냐면은 SGI 서울 보증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공적 보증 백날 규제받자 소용이 없는 부분이에요. 약간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자율도 좀 세고, 그리고 질권 설정 등이 좀 복잡한 게 있지만 그래도 대출의 길은 열렸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막아놓죠. SGI도 곧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로써 고가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정리되는데요. 고가주택 매수자 자금 출처 조사, 법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잠재우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도 차단이 됐다는 부분, 그 외에 11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대출이나 주택 매매 사업자도 같이 규제가 됐던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세가율 하락입니다.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은 그대로거나 완만하게 올라가는 특성 때문에 이 갭 차이가 커지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갭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 시중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무한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택을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참여자가 적어진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거래량은 점차 더 감소하게 될 것이다. 거의 다 가격 피로감까지 겹치면 더욱더 감소폭이 크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급등 시기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특히 저금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저희가 갖지 말라고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금리는 일시적인 전세액의 경제 불황으로 단기간 적용되는 이제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 정상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은 반드시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더라. 그 저금리는 영원하지 않고 항상 이 저금리가 영원할 거라 믿다가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큰 피해를 입는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시기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언젠간 거래가 뚝 끊겨버리면은 한번 침체가 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확산될 것이다. 그것이 거품이 붕괴가 되는 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